진짜 걔네 엄마가 우리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숨통 좀 틀 것 같아.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나를 향한 말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설거지통에 기대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본격적인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지낸 지 1년 반. 매일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 손자 도윤이의 도시락을 싸고 가족 모두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새벽의 정막 속에서 나 혼자 움직이면서 누군가의 밥상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서울 강남 34평 아파트에서 아들 창호, 며느리 민정과 손자 도윤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넘겨주었을 때 아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기억합니다. 엄마 덕분에 이 집 들어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얼마나 데워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을까요? 매일 새벽 6시 나는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부엌에서 도시락을 쌓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정성껏 담았어요. 손자가 입맛대로 먹을 것들만 골라서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도윤이가 모두 먹어주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게 제 삶의 유일한 의미였거든요. 낮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아들의 셔츠, 며느리의 블라우스, 도윤이의 작은 옷들. 한 벌 한 벌을 손으로 비비고 헹굼질을 몇 번이나 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이 되면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도 여러 개 준비했어요. 가족이 모두 모여 밥을 먹는 그 순간이 내게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민정의 눈빛이 자꾸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예민한 날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면서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며느리의 노트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려고 켰어요. 화면에는 여러 탭이 열려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월드 동거 지옥기.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집 안에 감시 카메라 있는 느낌. 움직일 때마다 불편하다. 설거지하면서 한숨 쉬는 게 제일 소름이라는 글들이 하나하나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 전세도 어머니 돈으로 들어왔는데 왜 자꾸 간섭하냐고. 아이까지 자기 방식대로 키우려고 한다고. 진심으로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내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설거지, 청소, 도시락, 밥상. 그 모든 것이 고마움이 아니라 감시, 참견, 스트레스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한참을 앉아만 있었습니다.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버려져야 할 짐이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그 노트북을 닫은 후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부엌 식탁 앞에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계속되었어요.
마치 누군가 내 가슴을 움켜잡은 것처럼요. 저녁 6시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을 나갔습니다. 도윤이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에 맡겨져 있었어요. 이 집에는 나 혼자 남겨졌습니다. 조용함이 무서웠어요. 텔레비전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막만 있었어요. 밤 8시쯤 나는 천천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도 이런 기분이 있었나 싶으면서요. 전세 보증금을 넘겨주던 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창호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며느리 민정이가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그게 다 거짓이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건가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있어서 민폐인 걸까요? 밤 10시가 되었어요.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나를 향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옷을 벗는 소리,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천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싶었지만 약도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시간은 자꾸만 느리게 흘렀습니다. 새벽 2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거든요. 가슴이 철렁철렁거렸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찬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깜깜했습니다. 이 도시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나 혼자였습니다. 나는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전세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전세 만기까지 정확히 6개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인순. 이 계약서에서 나는 보증인이 아니라 이 집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건 희망이었어요. 이 집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계약서를 무릎 위에 놨어요. 손으로 천천히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었다. 그 깨달음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혔습니다. 나는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돈을 보태러 온 사람이었다. 집안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었다. 손자를 봐줄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국 불편한 존재였다. 나는 계약서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얘졌어요. 노년이 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리 없는 사람, 말하지 않은 폐를 끼치는 사람, 효도받기를 바라는 욕심 많은 노인, 그렇게 낙인 찍혔어요. 새벽 3시 거실의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80에 가까운 이 나이에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종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걸. 새벽 4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자.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위해 살지 말자. 남은 나날이 많지 않으니 적어도 내 자신을 위해 살자. 그 결심은 쇠철처럼 단단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매일 아침 손자 도시락을 싸고 저녁마다 밥을 준비하고 밤이 되면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몰래였어요. 노인 공공실버주택 상담을 받았습니다. 시니어 센터 수업도 등록했어요. 새로운 삶을 위한 작은 준비들이었습니다. 표면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났고, 여전히 도시락을 쌓고, 여전히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내 눈은 바뀌었습니다. 아들 창호가 밥을 먹을 때 나를 보는 방식이 보였어요. 그 시선 속에는 감사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함만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듯이요. 며느리 민정이가 나를 피하는 방식이 보였어요.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나를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한 듯이요. 혹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행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피만 있었어요. 손자 도윤이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안기지 않았어요. 엄마가 어떤 표정을 하는지 자꾸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살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 집의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요. 엄마가 할머니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요. 밤마다 나는 침실에서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내 귀는 날카로웠어요.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자꾸 답답해. 창호가 대답했어요. 근데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 그 대화 속에서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짐이라는 뉘앙스를 말이에요. 일주일 전 나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노인 공공실버주택 상담 신청서, 시니어 센터 수업 등록증, 가방에 몰래 넣어뒀어요. 며느리에게 걸리면 또 다른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으면서요.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점심 식탁에서였어요. 도윤이가 밥을 먹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도 밥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이번 전세 연장은 안 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이 멈췄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 아들 창호는 숟가락을 멈추고 웃었어요.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악에 가까웠어요. 엄마 농담하지 말고요. 우리가 뭘 알아서 해요. 그 말에 나는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노인 공공실버주택 상담 신청서, 시니어 센터 수업 등록증, 식탁 위에 놨어요. 천천히 단호하게요.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목을 졸라매는 것처럼요. 엄마, 진짜예요. 그 질문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며느리 민정이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침묵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만 순진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 순간인지를요.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단단했어요. 더 이상 설득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든데요. 잠깐만 더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요. 전세금이었어요. 내 돈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울먹였어요. 엄마, 제발.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나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내가 있어서 힘들고 내가 없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내가 나가면 되지 않나.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창호, 넌 선택해야 해. 엄마한테 빌린 돈으로 살 집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엄마를 버릴 것인지. 민정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거든요. 나는 가방을 들었어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상에서 일어나는 순간 손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나는 그 아이를 안았어요. 내 가슴에서 손자를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떼어내야 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도윤아, 할머니는 잠깐 다른 데 가 있어야 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선언 이후 집안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전세 연장을 위해 다시 9천만 원 가까운 돈을 구해야 했어요. 은행 대출, 비상금, 친구에게 빌린 돈까지 모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나는 침실에서 들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싸움 소리를요.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돈을 어디서 구해? 창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엄마 돈 빼고는 방법이 없잖아. 그 말에 민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너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할 거야. 그런데 엄마가 나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연장을 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나는 침대에 누워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내가 한 선택이 정말 맞는 건지 싶으면서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린이집에서 변해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연장보육으로 늦게까지 남아있다 보니 눈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내가 데리러 가던 때는 돌아갔어요. 이제는 아빠가 저녁 7시에 데리러 갑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늘 축 처져 있었어요. 나는 그 아이를 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집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갔습니다. 빨래는 바구니에 자꾸만 쌓여 있었어요. 전에는 매일 아침 햇빛 속에서 말리던 빨래들이 이제는 며칠을 그 자리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저녁까지 싱크대에 남아 있었어요. 밥을 먹은 그릇이 아침까지 남아 있는 거죠. 저녁 반찬은 배달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봤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면 눈에 띄는 그 혼란들이요. 손이 나가려고 했어요. 빨래를 개고 싶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멈췄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과 민정이가 배워야 하는 과정이었어요. 냉장고 문이 열려 있어도 아무도 닫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음식이 상할 때까지요. 어느 날 밤, 정말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돈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 말이 끊겼어요. 그 다음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들이 우는 소리였어요. 80에 가까운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엄마한테 다시 빌려야 하나 싶으면서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침실까지 들려왔어요.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있을 때가 나았어. 그 한마디에 아들이 멈췄어요. 맞아. 엄마가 있을 때는 좋았어. 도윤이도 밝았어. 너도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 민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어요. 나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 어머니가 있을 땐 힘든 줄 몰랐어. 그때가 오히려 편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만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알았다는 거죠. 내가 있을 때 얼마나 편했는지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했던 입으로 이제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침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80의 눈에서요. 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들 가족이 힘들어지고 손자가 피곤해지고 며느리가 울고 아들이 후회하고 그리고 나는 침실에 혼자 누워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였어요. 누군가 떠나면 남은 자들은 힘들어지고 남은 자들이 힘들어지면 떠난 자도 편하지 않다는 걸.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세 만기까지 딱 일주일 남았을 때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다급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들어요.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눈을 마주 봤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넌 정말 모르니? 내가 왜 나가는지. 창호는 입을 떼려 했다가 다시 닫았어요. 말을 잃은 것처럼요. 나는 침대 밑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노트북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익명 게시판에 글 캡처본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창호는 그 글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따라가며요. 집 안에 감시 카메라 있는 느낌. 움직일 때마다 불편하다. 설거지하면서 한숨 쉬는 게 제일 소름이라는 글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 아들의 입술이 떨렸어요. 마치 누군가 그의 목을 졸라매는 것처럼요. 전세도 어머니 돈으로 들어왔는데 왜 자꾸 간섭하냐고. 아이까지 자기 방식대로 키우려고 한다고. 진심으로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잃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엄마, 이게.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민정이가 들어왔어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본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 글 제가 썼어요. 말이 끊겼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온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땐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소연으로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음이 계속되었어요. 민정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일으켰어요. 팔로 감싸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사람이 힘들어도 그 힘듦을 남을 상처내는 말로 풀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의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숨소리, 며느리의 울음소리, 그리고 나의 호흡만 들렸어요. 누구도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침묵이 가장 큰 사죄였어요. 민정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윤이도 할머니를 자꾸 찾아요. 할머니 없으면 집이 이상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미안해하는 아들의 얼굴, 울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걸 일으킨 거짓된 말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다 용서한다. 그 말을 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안도했어요.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난 돌아가지 않는다. 방 안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온도가 떨어진 것처럼요. 아들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려던 내 결심은 이미 끝났어. 아들의 얼굴이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가슴을 내려찍은 것처럼요. 그리고 넌 나한테서 배워야 할 게 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제약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민정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도윤이가 나를 봤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안았어요. 팔로 손자를 꼭 안고는 말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나간다고 해서 할머니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언제든 할머니한테 와. 좋아.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눈빛은 슬펐습니다. 6살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전세 만기는 이제 정말 가까워 있었습니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한 점 한 점을 신중하게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떠나면서 뒤돌아보고 싶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 침실에서 깨어나는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마치 누군가 내 몸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요. 나는 침실을 둘러봤습니다. 천천히요. 한 점 한 점을요.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공간이었어요. 창문 커튼을 정리했던 손, 책장을 정렬했던 손, 침대볼을 펼쳤던 손. 모든 게 여기 있었습니다. 천장도 봤어요. 밤마다 누워서 바라봤던 천장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한두 달 전부터 차곡차곡 챙겨둔 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혼자서 준비해온 떠남의 준비였어요. 옷 몇 벌, 사진첩, 그리고 은행 통책.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기엔 미리 정리해둔 짐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짐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정말 작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50년을 산 인생이 이 정도로 축약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슬펐습니다. 나는 거실의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서울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도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의 정막이 나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 조용함이 영원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요. 도윤이가 나왔어요. 잠깐만요. 졸린 눈을 비비며 나를 봤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그 질문에 나는 천천히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렸어요. 이제 할머니는 다른 데 가서 살아야 해. 하지만 자주 올 거야. 약속할게. 도윤이의 눈이 맑아졌어요. 아이는 내 말을 이해했고 동시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나왔습니다. 창호는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어요. 민정이는 눈이 부었습니다. 밤샜나 봅니다. 하는 말이 없었어요. 오직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사과였는지도 모릅니다. 도윤이가 내 다리에 매달렸어요. 싫어. 할머니 가지 마.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하지만 나는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잠깐 가는 거야. 너는 언제든 할머니한테 올 수 있어. 약속했잖아. 아이의 손이 내 옷자락을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진짜 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자의 등을 쓸어주면서요. 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행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곡만 있었어요. 응. 엄마는 간다. 그 말을 하자 아들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80에 가까운 아들이 울었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가족을 지켜.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아들을 행복하게 해줘. 엄마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민정이가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아들이 그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둘이 이제 정말로 서로 마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중간자가 없이도 말이에요.
나는 공공실버주택에 정착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성남으로 내려온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 작은 주방,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그게 내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 작은 공간이 낯설었습니다. 벽이 자꾸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이 공간에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시간에서요. 나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집의 침실에서 바라봤던 천장이 아니라 내 것인 천장이었어요. 하지만 더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도,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적막이 때론 너무 무거워서 숨이 차올랐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나는 전화를 받으면서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자꾸 할머니 없다고 울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우리 집은 요즘 너무 어질러져 있다고요. 할머니가 있을 때는 몰랐다고요. 나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 말은 하지 마. 나도 힘들어. 하지만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집이 정말 엉망이야. 엄마가 있을 때는 몰랐어. 민정이도 피곤해. 나 혼자서는 일과 육아를 못해. 엄마, 다시 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는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 부부는 거의 매일 싸웠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전세 계약서, 갱신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돈도 없었거든요. 내 돈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게 복수가 되었구나 싶으면서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중이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정신과에 다녀. 스트레스가 심하대. 수면제를 먹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정신과에 다닌다니요. 도윤이도 학교에서 자꾸 울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 엄마, 진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침묵만 있었습니다. 아들도 계속 말하지 않았어요. 둘 다 어둠 속에서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는지를요. 하지만 그 깨달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 공공실버주택의 원룸에서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고통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자의 울음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정신과에 다닌다는 말도요. 내가 한 선택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과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자꾸 의심되었습니다. 밤이 오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결연함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버리는 방법일까요? 나는 매일 밤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시니어 센터에서 한글 수업도 듣고 요가 강좌도 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갔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까 싶으면서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들을 했으니까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할 필요가 없는, 누구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밥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었고, 잠도 내가 자고 싶을 때 잤습니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는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민정이와 도윤이가 있었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안았어요. 손자의 목을 안으면서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한참 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원룸의 거실이었어요. 아들 가족이 모여 앉기에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덧붙였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돌아와 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여기서 살기로 했어. 그 말을 하자 아들의 얼굴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가족도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야. 민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관계를 만들어야 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사는 어른들이 되어야 해.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창호,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엄마를 가둔 것 같았어. 나는 이제 우리 가족부터 잘 지킬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방학 때 와도 돼. 그 순수한 목소리에 나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 언제든 와도 되지. 할머니가 있는 곳이 너의 다른 집이 되어줄게. 아들네는 저녁 일찍 돌아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경기도의 저녁 하늘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 공간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복수가 아니라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두기 덕분에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인순, 이제 가족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도윤이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할머니 집 가고 싶대. 방학 동안 며칠 있어도 될까? 나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당연하지. 도윤이가 도착했을 때 나는 현관에 서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자랐니? 벌써 이렇게 컸어.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어요. 나는 도윤이를 위해 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랑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밥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묻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안 와.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행복해. 그리고 넌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좋지 않아.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자주 만나도 돼. 그 말에 나는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럼 방학마다 오렴.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할 거야. 일주일을 함께 보낸 후 아들이 도윤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전에는 볼 수 없던 밝음이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도윤이가 할머니와 있으면 정말 행복해 보여.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행복해 보이네. 민정이도 잘 지내. 이제 우리가 좀 더 소통하게 되었어. 아내의 의견도 더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해. 회사에서 보육휴직도 신청했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떠남으로써 뭔가 좋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이게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싶으면서요. 도윤이가 안겨있는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의 팔이 손자를 단단히 안고 있었어요. 창호, 잘해. 너희가 잘해야 엄마도 편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그 아이는 방학마다 나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말이 없어도 편했어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구나 싶으면서요. 아들은 나를 찾아옵니다. 이제 달마다 한 번씩은 꼭 방문합니다. 처음엔 미안함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나와의 시간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은 여전히 일이 바쁘지만 이제는 아내의 의견도 더 듣고 아이와의 시간도 더 가집니다. 그 아이가 진짜 아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며느리 민정이도 변했어요.
처음엔 만나기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어른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정이는 이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나도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 박인수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박인순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고 내 시간으로 움직이는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80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